한강 둔치. 붉은기 거북 한 마리가 한가롭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녀석의 고향은 북아메리카의 미시시피 강이다. 날카로운 발톱과 단단해 보이는 등껍질을 가진 파충. 지금 한강은 붉은기 거북들의 세상이 되고 있다. 수도권의 젖줄 한강. 그 가운데 자리한 밤섬은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한강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7월) 초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밤섬의 생태 조사를 위해 정치망 그물이 쳐졌다. 그런데 그물 속은 온통 붉은기 거북뿐이다. 당연히 있어야 할 물고기는 거의 없다. 오늘 하루 잡힌 붉은기 거북은 60여 마리. 한강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개나 메기, 납자루 같은 어종은 적어도 밤섬 인근에는 붉은기 거북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얘기다. 한 가지 종만 유난히 많다는 것은 그 지역 생태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적신호다. 토막난 물고기 조각도 보인다. 이게 뭐야? 왜 이것만 남았지? 뜯어먹는 거야 이게? 녀석들이 그물에 함께 잡혀있던 물고기를 뜯어먹은 모양이다. 그 전에 우리 저 황소개구리 막 그냥 막 한강에도 나오고 막 사람들 난리쳤잖아요. 예. 그게 5, 6년 전이거든. 예. 근데 그 이후로 최근에는 황소개구리 안 나와요. 예. 그 대신 이게 붉은기 거북 한강을 이제 거의다 그 점령해 버려서 집혔어요. 밤섬뿐만 아니라 한강 곳곳에서도 붉은기 거북이 발견된다. 너무 흔해 우리나라 토종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녀석의 고향은 미국의 미시시피강, 웨레주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녀석들의 숫자가 위협적으로 늘고 있다. 경기도 일산 신도시의 호수공원. 이것은 한강물로 채워진다. 한강 생태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 역시 붉은기 거북이 집단 서식하고 있다. 바위 위에 나와 있는 것만도 20여 마리. 크기도 다양하다. 거북이는 벼는 동물이다. 스스로 체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햇볕을 쬐어 체온을 높인다. 이렇게 해야 먹이를 소화시키는 효소도 분비된다. 때문에 하루에 2~3시간씩 일광욕을 위해 바위로 모여든다. 숫자가 많다 보니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리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붉은기 거북의 수중 생활은 어떨까? 호수공원은 지난 96년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만들어진 인공호수로 비교적 깨끗한 2, 3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물속에서 만난 첫 번째 붉은기 거북이 카메라에 호기심을 보인다. 카메라를 향해 겁없이 다가와 요모조모를 살피는 것이
이 녀석은 사람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배설도 물속에서 해결한다. 물고기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양이다. 당연히 호수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토종인 자라를 만났다. 자라는 물속 바닥의 흙이나 모래 속으로 쉽게 파고들도록 다른 거북들보다 더 납작한 것이 특징이다. 바위 밑에 몸을 숨기고 있는 붉은기 거북도 있다.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한참을 물속에 있던 붉은기 거북이 수면으로 떠오른다. 파충류인 거북이는 호파호흡을 한다. 때문에 최소한 5분에 한 번은 물 밖으로 나와 숨을 쉰다. 호수공원 안에 따로 마련된 생태 연못. 부들 등 각종 수생식물과 함께 한강에서 서식하는 31종의 다양한 어종이 살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붉은기 거북이 발견된다.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만도 15마리가 넘는다. 문제는 녀석들이 호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위 포식자입니다. 이런 청거북들이 물속에 사는 각종 어류나 저서생물들을 잡아먹으면은 호수에 여태까지 정착되어 왔던 그 우리 토종 생태계라든가 어류들이 수가 줄 우려가 있습니다. 도대체 연못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평화로워 보이는 연못 아래. 흰줄 납줄개, 참붕어, 버들매치 등 다양한 종의 물고기들이 눈에 띈다. 얼룩동사리가 참붕어 사냥에 성공했다. 인위적으로 조성한 연못이지만 다양한 생물종이 모이면서 이곳에도 나름의 먹이사슬이 형성됐다. 물속의 청소부인 민물새우 징거미가 죽은 물고기를 물었다. 이를 보고 달려드는 또 한 마리의 징거미. 녀석은 경쟁자를 쫓고서야 먹기 시작한다. 그런데 난데없는 침입자가 나타났다. 징거미가 물고 있던 먹이를 붉은기 거북이 낚아챈 것이다. 녀석은 내친 김에 징거미까지 덥석 문다. 징거미는 딱딱한 껍질을 가진 갑각류다. 하지만 붉은기 거북은 먹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징거미를 먹어치운 녀석이 또다시 주위를 살핀다. 이번 사냥감은 흰줄 납줄개다. 육성에서는 느린 보인 거북이지만 물속에서 먹이를 사냥할 때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민첩하다. 일반적으로 거북이들은 먹이를 쫓아다니며 사냥하지 않는다. 하지만 붉은귀 거북은 먹이를 쫓아다니며 사냥한다. 먹는 양도 엄청나다. 한 번 시작하면 대여섯 마리쯤 연달아 먹어야 직성이 풀린다. 녀석의 무기는 바로 이 입이다. 이빨은 없지만 입술이 이빨만큼 단단해 톱니구실한다. 녀석이 노리는 것은 작은 것만이 아니다. 붉은귀 거북은 덩치가 저만한 떡붕어에게도 겁없이 덤빈다. 결국 꼬리를 뜯기고만 떡붕어. 그래도 붉은귀 거북은 포기하지 않는다. 연못 아래는 이렇게 상처 입은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적지 않다. 붉은귀 거북의 사냥과 포식성은 하이에나를 닮았다.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여기에 붉은귀 거북을 위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연못 속의 제왕,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거 보는 거예요? 붉은귀 거북이 문제가 되자 일산호수공원 관리사업소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본격적인 포획을 시작했다. 올 한 해 잡아들인 것만도 800여 마리. 그런데도 그 숫자는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네. 도대체 이 많은 붉은귀 거북들이 어디서 온 것일까? 애완동물 전문 시장인 서울 청계천 7가. 각종 애완동물들이 전국으로 팔려나가는 도매 시장이다. 이 중에는 이구아나 같은 수입동물도 적지 않다. 모두 애완용으로 특별한 규제 없이 들여온 것들이다. 붉은귀 거북도 이들 중 하나다. 붉은귀 거북이 수입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후반. 처음에는 애완용으로 들여오기 시작했고 거북이를 귀하게 생각하는 정서와 맞아떨어지면서 방생용으로도 인기를 얻었다. 개인이 사가는 것보다 단체로, 무슨 종교 단체에서 단체로 다 몇 박스씩 그렇게 한꺼번에 사갔어. 몇 박스라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이 한 박스가 약 400마리씩 들어있는데 그 관광 버스 하나 갈 때 한 2박스 정도. 환경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식적으로 수입된 붉은귀 거북은 580만 마리에 이른다. 수입하는 데만도 50억 가까운 돈이 들었다.
살려나간 붉은기 거북의 상당수는 하천이나 연못에 방생됐다. 그중에는 종교적인 방생뿐만 아니라 애완용으로 기르다 버려진 것들도 많다. 거북이를 애완용으로 키우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다. 20년 동안 거북이를 키워온 김한조 씨. 하루에도 수십 통씩 들어오는 거북이에 대한 질문 중에는 버릴 만한 곳이 없는지를 묻는 내용도 적지 않다. 이유는 관리의 어려움 때문이다. 처음 새끼를 키울 때는 귀엽고 관리도 어렵지 않아 손쉽게 키울 수 있다. 하지만 5, 6년이 지나 거북이가 15cm를 넘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엄청난 배설량 때문에 2, 3일만 지나도 금세 물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애완용으로 키우면서 일주일에 2, 3번씩 물갈이를 해주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성체가 되면 겨드랑이에서 나는 악취가 심해 가까이 두고 키우기가 힘들어진다. 어린 개체들은 배설을 해봐야 이렇게 건져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큰 15cm 이상 넘어가면서부터는 배설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여과 장치를 하지 않는 한은 그 물이 굉장히 빨리 더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물갈이를 못 해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병도 걸리고 또 관리를 못 하게 되니까 자연상태로 방생이 되고. 방생되기도 하고 기르다 버려지기도 하면서 그 수가 늘어난 붉은기 거북. 그렇다면 붉은기 거북은 지금 한강에 어디까지 퍼져 있을까? 한강 상류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팔당호의 지천인 경안천.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사람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도 붉은기 거북은 쉽게 발견된다. 내과 바위 근처에서 발견된 것만 10여 마리. 여기까지 붉은기 거북이 살고 있다면 녀석들은 한강 전역에 퍼져 있는 셈이다. 붉은기 거북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채집에 나섰다. 묵직해. 덜체에 걸린 녀석은 꽤 묵직한 것이 크기도 밤섬 인근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게 한 27cm. 새로가요? 등껍질 길이 27cm. 지금까지 잡힌 것들 중에 가장 큰 녀석이다. 27cm를 곡선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20년 이상 이 살았던 녀석들이 발견해가지고 등껍질에서 각질이 떨어진다. 떨어져 몸이 나가. 크면서 자기들이 물처럼 뭐 떨어지는 것이 그 각질이다. 풀숲이라든가 돌 같은 데 영양 상태가 좋아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다는 증거다. 붉은기 거북이의 천적은 없다고 봐야 돼,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먹을 수 있는, 이거를 씹을 수 있는 동물이 우리나라에 지금 없잖아. 그렇지?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 기술이 이렇게 단단하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붉은기 거북의 숫자가 위험 수위까지 오르자 생태계 유해 외래종으로 지정했다. 유해 외래종이란 토종 생태계를 결합하는 외래종에 대해 지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정된 동물로는 식용으로 들여온 블루길, 크니베스, 황소개구리가 있고 이번에 지정된 붉은기 거북이 4번째다. 붉은기 거북만 애완용으로 수입된 것이다. 환경부는 생태계 유해 외래종 지정과 함께 붉은기 거북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이에 맞춰 종교계에서도 토종 위주의 방생을 권유하는 새로운 방생 지침을 만들었다.
구체적인 연구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붉은기 거북은 나름대로 고유한 서식 여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래사장이라든가 이런 서식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모래사장이 있는 서식 공간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 몇 년 정도 지나보면 붉은기 거북이 자연적으로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유해 외래종 지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7월) 중순 취재진은 밤섬을 다시 찾았다. 모래톱 여기저기 발자국들이 선명하다. 지난밤 거북이들이 올라왔던 흔적이다. 모래톱에서 붉은기 거북을 만났다. 녀석은 사람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은 채 모래톱을 떠나지 않는다. 팔다리를 움직이는 모양이 평소와는 다르다. 유해 외래종 지정 이후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밤섬을 중심으로 붉은기 거북을 포획하고 있다. 그런데 잡힌 녀석들 중에 하나가 품속에 그만 알을 낳았다. 붉은기 거북이의 산란철은 4월에서 7월. 7월 중순인 지금이 한창 때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거북이는 모래톱에 알을 낳는다고 알려져 있다. 통속에서의 산란은 의외의 상황이다. 결국 알은 다른 녀석의 먹이가 되고 만다. 정상적으로 모래 언덕을 파가지고서 집어넣고서 알을 낳아야 되는데 자기가 못 나니까 급하니까 이제 잡아놓은 그 다른 상태에서 그냥 이제 알을 낳아버린 거죠. 밤섬에서 포획된 붉은기 거북 암컷들의 상태가 어떤지 조사해 보았다. 뱃속에 알이 있다면 이미 짝짓기와 수정을 거쳐 산란이 가능하다는 것이 된다. 숫자도 몇 개인지. 뱃속엔 알 모양이 선명하다. 한 배에 12개에서 15개까지 빽빽이 들어차 있다. 알을 품은 암컷 중에는 낚싯바늘을 삼킨 녀석도 있다. 두 마리 모두 그동안 몇 차례 산란을 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누가 봐도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예. 그리고 산도가 아래 크기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넓은 편이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그 이전에 출산이 몇 번 이루어졌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난각의 어떤 그 딱딱한 정도, 이걸로 봐서는 뭐 앞으로 약 일주일이나 뭐 열흘 내로 뭐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 땅에서 붉은기 거북의 산란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를 위해 취재팀은 밤섬에서 야영을 시작했다. (3주일) 후 마침내 자정무렵 붉은기 거북 한 마리가 모래톱을 보낸다. 녀석은 물가에서도 꽤 떨어진 곳까지 올라간다. 웬만큼 강물이 불어도 잠기지 않을 만큼 먼 곳이다. 풀숲 아래 은밀한 곳에 자리 잡은 녀석은 곧 뒷발로 땅을 파기 시작한다.
땅을 파기 시작한 지 2시간. 15cm가 넘는 깊이로 구덩이를 파고서요. 녀석은 힘을 주기 시작한다. 꽁무니에서 지름 3cm 정도의 자름한 알이 나온다. 붉은기 거북이 한 번에 낳는 알은 보통 10여 개 내외. 녀석은 1시간 동안 모두 12개의 알을 낳았다. 알을 다 낳은 어미는 뒷발로 땅을 다지기 시작한다. 알을 낳은 흔적을 없애고 모래 속에서 제대로 부화하기 위해서다. 세 시간이 넘게 걸린 산란. 어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자리를 떠난다. 어미의 임무는 여기까지다. 앞으로 날씨가 좋으면 2달 안에 부화가 될 것이다. 하지만 강물이 불어 알이 물에 잠긴다든지 지열이 충분하지 못하면 썩고 말 것이다. 산란은 어미가 했지만 부화는 자연의 몫으로 남겨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래톱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산란을 할까? 밤섬에서의 산란을 확인한 취재팀은 모래톱이 없는 호수공원을 찾았다. 일단 새끼 거북이 확인에 나섰다. 새끼가 있다면 이곳 호수공원에서도 번식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이거 오래 구하는 거 아니 모르겠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끼 붉은기 거북 한 마리를 발견했다. 등껍질의 길이가 5cm 남짓한 것으로 보아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것이다. 정말 작다. 붉은기 거북이 호숫가 인근에서 알을 낳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화단 주변의 패인 자리도 붉은기 거북이 파놓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는 거북이가 뒷발로 파고 뒷발로 파고 알을 그때 서너 개 나서 알이 풀창이에요. 하얗고요. 아, 알을 이게 보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 못 모르고 그냥 깨뜨려 버렸죠. 예. 모래가 아닌 일반 흙에서도 붉은기 거북이의 산란이 가능할까? 그 가능성을 찾기 위해 인적이 드문 호수 안 작은 섬을 탐사해보았다. 섬 안에서 말라버린 붉은기 거북이의 알껍질이 발견됐다. 부화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크기와 색깔, 형태로 보아 붉은기 거북이의 알이 분명하다. 탐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취재진은 뜻밖의 알을 발견했다. 자라 알이다. 모래톱에서나 산란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자라 알이 일반 흙에서 발견된 것이다. 자라 알은 붉은기 거북 알과 달리 탁구공처럼 동그랗고 껍질이 딱딱하다. 그렇다면 이곳 흙에서 부화까지 할 수 있을까?
자라를 발견한 지 3일째. 드디어 부화가 시작됐다. 껍질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는 일이 쉽지 않다. 총 12개의 알 중에 9마리의 새끼가 나왔다. 모래톱에서의 부화율에 떨어지지 않는 수치다. 일반 흙에서도 번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갓 태어난 새끼 자라는 본능적으로 물을 향해 나간다. 모래가 아닌 일반 흙에서 부화하는 새끼 자라. 이것은 곧 붉은기 거북 역시 일반 흙에서 산란하고 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거북 종류들이 이제 모래에다가 알을 낳고 그 모래가 이제 햇빛을 받아서 그 열에 의해서 부화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는 뭐 바위 돌밑이라든가 아니 보통 일반 흙도 파고 그 안에다가 알을 낳고 번식도 시키는데 대신 부화율은 좀 떨어지겠죠, 그게. 근데 그만큼 붉은기 거북이 그런 데다가도 알을 낳는다는 것은 그만큼 생존에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붉은기 거북의 수가 늘어나면서 한강변에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겼다. 뜰채 하나 들고 강변을 이잡듯 뒤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붉은기 거북 전문 사냥꾼들이다. 박재순 씨 역시 7년 전부터 전국을 다니며 붉은기 거북을 잡고 있다. 하루에 잡는 양은 20-30마리. 대부분 애완용이나 약재로 팔린다. 현재 박 씨처럼 한강에서 붉은기 거북을 잡는 사람만도 10대 명에 이른다. 박 씨는 한강 이외에도 전국 하천 어디든 붉은기 거북이 없는 것이 없다고 얘기한다. 하천이든 호수든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붉은기 거북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어디서 까는지 뭘 알을 까든 새끼를 까든 까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지. 대한민국 딱 어디 가나 없는 데가 없어요, 이게. 저 청평이나 팔당이나 뭐 파라오 같은데, 청주 같은데 어디 뭐 가끔 어디 민물고기 저 민물 나는 데 가면 없는 데가 없다고. 심지어 유로 낚시터에도 지금 바글바글하다고. 폐수가 그대로 흘러드는 난지천의 지류. 박재선 씨는 이곳에도 붉은기 거북이 살고 있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하천은 생활하수가 여과 없이 흘러들어 악취가 진동했다. 한눈에도 생물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보인다. 먼저 하천의 수질을 검사해봤다. 결과는 한강물보다 4배나 탁하고 용존 산소량도 생물이 살 수 없을 만큼 아주 낮았다. 물고기가 살려면 최소한 2ppm 이상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5 pp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물고기를 생활하기가 좀 그 곤란한 그 정도의 수질입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 이런 곳에 붉은귀 거북이 살고 있을까? 그러나 붉은귀 거북은 있었다. 다른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에도 붉은귀 거북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녀석들은 이 더러운 곳에서 뭘 먹고 사는 것일까? 현장에서 붉은귀 거북의 위를 해부해 보았다. 이것만 먹었네. 위에서 나온 것은 오염된 물에서 자라는 녹조류인 백함과 실지렁이. 여기에 붙어 있는 놈이 지금 나와 좀 살아 있는 거예요. 녀석들은 이것만으로 배를 채우면서 놀라운 적응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어떠한 수질과 환경에도 적응하는 붉은귀 거북. 그렇다면 미시시피 유역 아열대 기후에서 살던 붉은귀 거북이 한반도의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취재팀은 연세대학교 자연과학부 연구팀과 함께 한강에서 잡은 붉은귀 거북이의 온도 적응 실험을 준비했다. 수온 섭씨 25도, 한강의 한여름 수온이다. 붉은귀 거북은 더운 지방에서 살던 생물답게 왕성하게 수조를 오간다. 먹이에 대한 반응도 빠르다. 평소의 녀석들답게 적극적으로 먹이를 낚아챈다. 경쟁적으로 먹이를 빼서 먹는 것이 포식성도 그대로 드러난다. 수온을 섭씨 10도로 낮췄다. 가을철 한강의 수온이다. 먼저 작은 녀석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진다. 큰 녀석도 먹이를 보고 달려들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한강의 겨울철 평균 수온인 섭씨 4도씨까지 온도를 낮췄다. 두 마리 모두 죽은 듯 미동조차 없다. 코앞에 먹이를 놓아도 무반응이다. 간신히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숨쉬기를 할 뿐이다. 활동을 줄여 몸속의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는 것이다. 실험 일주일 후 섭씨 4도씨의 차가운 물속에서 지낸 붉은귀 거북들의 상태를 확인해 보았다. 꼼짝 않는 거북. 건드리면 움찔하는 것이 죽지는 않았다. 동면을 해본 적이 없는 녀석들이지만 가수면 상태로 우리나라의 추위를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 이미 모든 환경에 적응해 토착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9월) 말의 밤섬. 붉은귀 거북의 산란이 있은 지 2달이 지났다. 모래가 움직거린다. 녀석들의 부하가 시작됐다. 첫 번째 녀석이 아둥바둥 모래를 헤집고 나온다. 세상과의 첫 대면이다.
연달아 다른 붉은기 거북들도 함께 나온다. 거북이들은 지상에 있는 수많은 위험을 나누기 위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은 뒤 한꺼번에 나온다. 12개의 알 중에 7마리가 한꺼번에 세상으로 나왔다. 자연 상태에서 거북이가 무사히 부화해 살아남을 확률은 5%에 불과하다. 천적들 때문이다. 하지만 천적이 없는 밤섬에서 부화에 성공한 녀석들은 모두 한강에 무사히 도착했다. 일단은 어느 한 지역에 생물이 있다라는 거하고 번식을 해서 산란을 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큰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장소라든가 그 환경 조건이 맞기 때문에 자기가 적응해서 일단은 거기서 토착화된다는 징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황소개구리를 이제 숫자는 줄일 수 있지만은 제거를 못하듯이 붉은기 거북도 일단 토착화가 되기 때문에 숫자는 줄일 수가 있지만 이제는 제거를 할 수는 없는 상황까지 지금 왔다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래종 붉은기 거북의 토착화가 우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 전북대학교 이원구 교수는 최근 몇 년 사이 하천에서 눈에 띄게 사라져가고 있는 남생이에 주목하고 있다. 남생이는 야생동물 보호종으로 지정된 토종민물 거북이다. 하지만 이미 하천에서는 보기 힘든 희귀종이 됐다. 이 교수가 남생이를 따로 키우는 것도 급격히 줄어드는 남생이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만한 개체수를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다. 15개 정도 이런 속에도 또 들어가 있잖아요. 토종 생물이란 문화나 역사와 마찬가지라고 이 교수는 말한다. 그 지역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유산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남생이를 복원시키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 나라에 고유한 것은 그 나라가 보존하고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럼 현 추세로 봐서는 그 유전자 수준에서도 그 유전자는 지구상에 지금 그 유일한 유전자입니다. 그것이 지금 없어지면은 미래에 다시 만들어질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보충할 것도 아닙니다. 아주 고유한 그런 문화적인 또 자연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지요. 문제는 붉은기 거북이 하천을 점령하면서 남생이의 수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남생이와 붉은기 거북은 서식 조건이나 먹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두 종이 한 공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붉은기 거북이의 머리에는 빨간색 반점이 있는 반면 남생이는 노란 줄 무늬가 있다. 발톱은 붉은기 거북이 더 길고 예리하다. 등에는 둘 다 육각형의 무늬가 있지만 색깔은 붉은기 거북이 더 화려하다. 둘을 한 수조에 넣고 먹잇감으로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넣어보았다. 먼저 붉은기 거북이 빠르게 반응한다. 녀석은 민첩하게 움직이며 먹잇감을 쫓는다. 반면 남생이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먹잇감이 남생이 다리 밑으로 숨어든다. 먹이를 쫓던 붉은기 거북이 먹잇감에 숨어든 남생이 다리를 공격한다. 하지만 남생이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 여전히 붉은기 거북만이 먹이를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달려든다. 결국 먹잇감은 붉은기 거북의 차지가 됐다.
성격이 온순한 남생이는 공격적인 붉은기 거북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남생이가 우리의 하천에서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두 종이 같은 서식처를 공유하지 못한다. 거기에 비추어 보면은 이 두 종 사이에는 경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붉은 거북이 남생이를 도태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그건 모르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붉은기 거북이 유해 외래종으로 지정된 지 10개월. 수입이 금지된 지금도 녀석들은 여전히 한강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강한 적응력과 포식성으로 토종의 쇠약해진 틈을 비집고 토착화하고 있다. 처음 붉은기 거북을 들여오면서 녀석들이 토종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결국 인간의 섣부른 욕심이 우리의 한강을 붉은기 거북에게 내준 것이다.